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교사 남요리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할 거는 이제 1차 고사, 2학기 1차 고사 요점 정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말고 학습지로 할게요. 학습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학습지 답은 내가 한국사 이제 전교생 전부 다 들어있는 채팅방, 한국사 밴드 채팅방에다가 한국사 완성본이라고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면 답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빈칸 채우시고 지금 동영상으로는 요점 정리, 중요한 거 정리하는 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시부터 볼게요. 자, 학습지도 우리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위에 있는 빈칸 채우기나 문제 맞추기, 개념 확인하기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 거 중심으로 할 거냐면은 자료 탐구하기라고 해서 내용 요약해 놓은 거 있죠. 이거 중심으로 이제 설명할게요. 자, 1차 시 일본의 침략 전쟁 확대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같이 했었던 세계사 부분이에요. 세계사 부분이지만은 이거는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대공황이 1929년에 시작되게 되었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원인은 공업 부분의 과잉 생산에 따른 재고 누적이었다. 그것 때는 미국의 경제활동이 침체되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주식이 폭락하게 되었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큰 타격을 오게 되었다. 한마디로 전 세계로 대공황이 확산되게 되었다.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가 경제활동에 적극 개입을 하게 되었고 영국, 프랑스 같이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식민지와 본국을 연결하는 경제체제,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블록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여 본국의 경제 위기를 식민지에 떠넘김으로써 본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내 시장도 좁고 식민지가 적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들이었다. 그럼 이런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당연하죠. 아씨, 우리가 식민지가 없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네. 전마들은 저렇게 식민지가 많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욕심을 많이 부릴까? 나도 식민지 갖고 싶어 하게 돼요. 그리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누구는 희생해도 된다. 개인은 희생해도 된다라고 하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이름을 전체주의를 이렇게 불렀어요.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무솔리니는 히틀러의 스승님이에요. 자, 이 무솔리니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나치즘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것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는 군국주의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세 개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식민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일본은 일단 한반도와 가까웠었던 만주 지역을 침략하고 이 만주 지역을 중국에서 독립시켜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국가, 정식 국가가 아닌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일만 친선 포스터예요. 자, 결국 만주국 수립하고 이제 중일 전쟁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까지 확대되게 되면서 일본의 침략 전쟁 확대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일본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일으켰던 게 2차 세계대전의 아시아 버전이고 2차 세계대전이 유럽 버전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독일이 일으킨 거였었죠. 여기 나와 있어요. 39년에 2차 세계대전 시작, 41년에는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동아시아 침략하였고 진주만 기습하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어 2차 세계대전이 결국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대동아공영권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서구 열강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우리 아시아가 다 같이 뭉쳐서 평화를 누리자, 전성기를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웃긴 게 아무도 아시아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시아의 대장은 무조건 일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침략을 하기 위한 명분이었었던 거죠. 됐나요?
요 밑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교과서에도 있는 거고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1930년대 군국주의로 치닫는 까닭은 무엇인가? 대공황 때문이었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거였는데 극복하려고 하는데도 식민지가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식민지를 확대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차 시 내용입니다.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을 하고 그래도 일본이 전쟁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전부 다 수탈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쟁에 쏟아부었다. 전쟁이 전면전으로서의 형태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모든 국가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황국 신민화 정책 결국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한국인을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 내용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내선일체를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하였다. 각각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1930년대가 되면은 학교에서도 좀 다르게 교육을 하였다.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느냐? 3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는데 조선어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한국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가 이전까지는 명칭이 달랐었는데 이제는 통일하였다. 왜냐? 차별이라고 하는 거를 못 느끼게 하기 위하여. 자, 그리고 40년대가 되게 되면서 소학교의 이름을 국민학교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국신민학교라고 하는 거죠. 국민학교 이거는 1990년대 이후에야 바뀌게 됩니다. 초등학교로. 자,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수업 연원도 축소되고 학교에서 군사훈련이 실시하게 되고 조선어는 아예 배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특징을 없애기 위하여 이름도 바꿔야 되겠죠. 그게 바로 창씨개명이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1930년대, 40년대 일본이 어떻게 원래 통치하였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한국인의 사상을 통제하였다. 언론을 탄압하고 조선어 학회, 한글을 연구하던 사람들 억압하고 감금하고 치안유지법으로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민족운동가들을 감시하여 앞으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재판 없이 감금하였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 밑에 나와 있죠. 여론 통제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눈가귀 역할을 하는 신문사를 폐간하고 일제 입맛에 맞는 정보와 소식만을 선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한반도와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뉴스 자체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한국인의 일상생활도 통제하였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여 한국인들이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민을 통제하여 애국반, 애국일을 설치하였다. 의식주도 통제하였다. 별을 수확한 다음에 쌀을 수확한 다음에는 그 쌀의 100%를 가져갑니다. 100% 가져가면은 농민들이 먹고 살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다른 것에 생필품을 배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인들이 병참 기지화 정책, 민족 말살 정책에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당시의 일본의 통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 됐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1930년대, 40년대 전시동원 체제 하에 일본의 전쟁 체제 하에 민중의 삶은 어떠하였느냐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일본이 전쟁을 하니까 우리는 그 전쟁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착취, 수탈당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를 전쟁의 군수물자 창고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농촌 부녀자들이 목화를 고르고 목화를 키우고 하는 거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대공황 이후에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졌다. 자, 그러면서 침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만주사변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조선의 한반도의 조선을 일본의 군수물자 창고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업화 시도를 하였고 남쪽에는 면화 그러니까 목화, 북쪽에는 양을 키우자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농가의 면화와 양사육 강요 나와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소작쟁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달라 우리 너무 쪼오지 마라 라고 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강해지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뭐라고 하느냐 야 니네가 먹고 살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니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다 라고 하면서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이후에 농민은 더욱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 나오느냐 교과서에 보면은 1938년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다 내용 조선의 사명을 명확히 파악하라 라고 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국가총동원법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뭐고 한반도 전체가 총동원하여 일본의 전쟁에 도와주자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잖아요. 병참기지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잖아요. 그 뭐고 중일전쟁 이후에 1937년 일어났던 중일전쟁 이후에 1938년이 되면은 국가총동원법이 실시되게 되었고 우리 민족은 인적, 물적으로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1930년대, 40년대에 관련된 읽기 자료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도 그 당시에 얼마나 민중들의 삶이 어려웠느냐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 밑에 있는 거는 특히 생기부와 관련된 거니까 꼭 써서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첫 시간에 학습지 제출합니다. 그때 이것도 채워서 내도록 하세요.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4차시 1930년대 국내 민족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1930년대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어떻게 운동을 하였느냐.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내용, 여기 나와 있는 게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 내용이죠.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회주의 계열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노동자, 농민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농민, 노동자들이 파업, 그 뭐고 봉기 막 이런 거 많이 일으키게 되었다. 소작쟁이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많이 전개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또 농민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 생존권 투쟁에서 점차 항해 투쟁으로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사실 식민지기 때문이구나 식민지에 살고 있기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정치적인 성격까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지식인 중심에서 결국 노동자나 농민 중심으로 운동이 전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중요하고 민족주의 계열의 국내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뭐고 농촌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문자 보급 운동, 분화로드 운동 어디서 주관하였는가? 그리고 조선학 운동이 실시되었다.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에 실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민족의 혼, 민족의 막 이런 거를 강조하였다라고 하는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5차 시는 1930년대 국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1930년대 항해 무장투쟁 싸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연합작전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한국 독립군도 조선혁명군도 각각 자신들과 연계되어 있는 만주의 중국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항해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배경에는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면서 만주를 침탈함으로써 중국인들 역시 이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라는 내용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30년대 초반부에 잠시 그랬었고 결국 이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게 되면서 중국 관내로 이동한다라는 내용들 나와 있고 사회주의 단체로서는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1930년대에는 이렇게 중국과 연합하였다, 뭐 동북항일연군이 있었다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임시정부가 너무 이제 존재가 어렵게 되자 최소 희생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투쟁 방법을 찾게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일내국단이라고 하는 의열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어요. 시험 문제는 보통 의열단과 비교해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같이 잘 보도록 하세요.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위에 있는 민족운동 세력 통합의 추진 같은 경우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민족혁명당이었어요. 기억나죠? 초반에 김원봉이 만들 때는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전부 다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거다. 자, 결국에 나중에는 민족주의 세력이 이제 이탈하게 되면서 좀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처음 만들 때는 두 개를 연합한 단체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민족혁명당의 밑에 있었던 군대 조직이 바로 이 조선의용대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됩니다. 이거 군대만 내가 쭉 정리해 준 거 있었어요. 그 파일도 한번 보세요. 자, 결국 민족혁명당이 만들려고 하는 국가는 무엇이었느냐라는 이런 내용 나와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거예요.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자료를 읽고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어요. 가는 윤봉길, 가는 이봉창, 나는 윤봉길이고 둘 다 한인 애국단 소속의 사람들이었다. 자, 하지만 요 중에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네요. 그게 누구였다? 이봉창은 조금 실패했으니까. 윤봉길의 의거가 엄청 중요했다. 왜냐? 윤봉길의 의거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크게 완화되었고 중국 국민당 정부도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이로써 한중 연대의 항해 전선을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결국 30년대 초반에는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이 중국에 있는 군대들이랑 손잡고 한중연합작 특전을 했고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도와주었다 하는 내용들 기억하세요.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6차 시 내용입니다. 1940년대 민족운동 세력이 어떻게 힘을 합쳤느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김원봉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의용대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좀 더 일본군과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화북 지역으로 올라가서 중국과 연대하게 되었고, 그래서 조선의용대 일부는 조선의용군으로 바뀌게 되었고, 기존에 있었던 김원봉이 이끌고 있었던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에 편입하게 되어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속 군대가 생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사실 조선의용군이랑 한국광복군이랑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누구라고? 그렇지, 한국광복군이라고. 그래서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이 요 밑에 나와 있네요. 위주로 잘 보도록 하세요.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이제 무장투쟁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조선의용대 그리고 한국광복군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덜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대충만 봐도 됩니다. 좀 더 중요한 내용은 밑에 있는 조선 건국동맹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따로 프린트에도 정리해뒀었던 거죠.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에 계속 남아서 일본이 좀 있으면 지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 패망을 확신하였고 그리고 민족주의, 사회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치안, 경찰 이 모든 것을 담당한 건국 준비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것의 이름이 바로 조선 건국동맹이었다. 이것은 8월 15일 독립을 하자마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건준으로 바뀌게 되었고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선포하였지만 미 군정의 허락은 받지 못하였다. 기억나죠? 오케이. 밑에 있는 건국동맹의 주요 활동 내용도 잘 보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내가 7차시 신국가 건설 구상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교과서에서는 여러 단체가 우리 이제 드디어 국가 한번 만들어 보자. 나는 이런 국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교과서에서 뭐만 보라고 했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이것만 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건국강령에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요약할게? 삼균주의. 삼균주의가 무엇이냐? 정치, 경제, 교육이 나와 있죠.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함을 주장하면서 삼균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기억나죠? 이거 중심으로 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일본이 그 뭐고 패망하기 직전이 되면은 김구와 김원봉이 손을 잡고 그 뭐고 김김 연합을 만들었다. 기억나죠? 그래서 민족혁명당과 그 뭐고 그거 조선 의용대를 이끌고 있었던 김원봉이 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나와 있어요. 여기 김두봉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일본이 먼저 졌기 때문에 또 다른 김의 연합은 불가능하였다 나와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여기 나와 있네. 국제사회의 한국 독립약속 나와 있습니다. 가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두 가지 중요하다고 했어요. 얄타는 약간 중요한 게 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카이로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전 세계의 강대국이 최초로 언급했다라고 하는 최초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했다. 얘들은 우리를 언제 독립시켜준다고 했느냐?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켜준다고 했다. 이 회담에 참여했었던 나라의 이름은 미국, 영국, 중국이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내가 이거 어떻게 외우랬어요? 최초 가이로, 최초 가이로, 체카, 체카, 축하, 축하, 최초로 축하하였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최초는 카이로였다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카이로 때에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재확인했던 내용, 이게 무슨 회담? 포츠담 회담, 미영중 똑같은 나라 모였네요.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독립시키자라고 이야기하였다. 포츠담은 어떻게 외우랬어? 포 이게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또랑 비슷하니까 우리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자, 또 확인하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드립으로 외우라고 했죠. 참고하세요. 이렇게 강대국이 허락해주기도 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36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꾸준히 독립운동했던 건 역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8차시 부분은 세계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씨, 근데 왜 학습지 넣어놨어요? 여기 있는 내용이 중요해서 왜 우리는 지금 일본, 중국, 한국이 과거사 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논란을 가지고 있느냐, 역사 문제로, 역사 교과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읽고 넘어가면 좋아요.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8.15 광복과 분단의 그림자 나와 있습니다. 8.15에 광복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 때문이었다. 독립운동이 우리의 힘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 싶어 했었던 이런 계획은 이제 일본이 끝까지 도와주지 않으면서 실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과 북의 각각 38도선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주둔하자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제안으로 오케이 되었고, 남한에는 미 군정청이 설치되었고, 북한에는 소련이 간접 통치를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 있는 좀 더 중요한 내용은 요 밑에 잘릴 것 같이 돼 있던 질문돼 있죠. 일본의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하여 미 군정의 한계는 무엇이었느냐. 편집이 이상하게 됐어요. 다음 페이지에 답이 넘어가 있네요. 여러분 뭐예요? 이 앞에 나와 있죠.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총독부 관료, 경찰, 일제 경찰 막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친일파가 다시 한번 등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가 과거 청산을 하는데 실패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답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 있네요. 미 군정은 조선 총독부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친일파가 재기할 수 있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이제 친일파가 친미파가 되게 됩니다. 됐죠? 여기 또 엄청 중요한 내용 나와 있네요. 엄청 중요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엄청 중요한 내용 이게 뭐예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네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의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한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 이런 내용이 있었다. 자, 중요한 것만 한번 요약해 볼까? 첫 번째,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두 번째,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세 번째,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거 내용 자체가 국내 언론에 의해서 잘못 보도가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 여론 자체가
그 뭐고 반소 반공 운동이 확대되었고, 그리고 좌익과 우익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때까지 친일 세력이 갑자기 반소 반공 운동에 가담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민족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인 것처럼 이제 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본질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밑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과를 둘러싼 좌우익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중요한 거 나와 있네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좌익 우익이 각각 무엇을 주장하였는가. 좌익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에 있는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해준다는 거구나.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은 연합국이 정부 수립을 도와준다, 후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절대 식민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익에서는 이 세 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총체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익에서는 뭐라고 했노? 신탁통치 절대 반대, 반탁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주요 이제 인사들과 여론이 어떤 주장을 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거는 강대국의 입장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였느냐, 우리의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어떤 액션들이 취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10차시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0차시 이거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노? 순서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모스크바 3상회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왜냐? 미국은 첫 번째 내용인 임시민주정부 수립에 모든 단체를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좌익, 우익 전부 다 참여시키자라고 이야기했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임시민주정부 수립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좌익만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소련의 주장이었다. 이것은 의견이 제대로 합의를 보게 되었나 아니었다. 결국 결렬되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것을 보았던 이승만은 이거 우리 통일정부 못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정읍발언, 단독정부 수립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승만의 이런 주장은 좌익 우익을 막론하고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승만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중도 세력이었던 여운형, 김규식 같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저런 새끼들 많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좌우합작위원회를 설치하여 좌익과 우익의 주장을 각각 좀 조화를 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협의를 보게 만들었었다. 기억나나? 김규식과 여운형의 좌우합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미 군정이 좋아했었나 싫어했었나? 완전 좋아했어요. 미 군정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았었다. 하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랬던 거죠. 처음에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이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 자체를 좌익에서도 우익에서도 반기지 않았다. 둘이 합의 봤었던 내용이었던 좌우합작 실원칙 뒤에 나오는지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좌우합작 실원칙 같은 경우에는 좌익도 싫어하는 내용이었고 우익도 싫어하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은 흐지부지 되었고, 이 와중에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이제 아예 없던 일이 돼버렸다. 이 와중까지 오게 되니까 미국도 단독 정부로 가야 될란가라고 하는 생각을 슬슬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 망하고 나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 하지만 역시 어떤 단체를 참여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보내자라고 하는 단독 상정하게 되었다. 소련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올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련은 완전 빡치겠죠. 왜냐? 유엔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유엔 총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남북한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라. 인구 비례를 보니까 북한에는 3분의 1 국회의원이 있으면 되겠고 남한에는 3분의 2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되겠네. 결국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어떤 스타일, 어떤 이념을 가진 나라가 되겠노? 당연히 3분의 2의 국회의원들이
차지한 나라다 보니까 그 뭐고 사회주의 국가로 나가기는 좀 어렵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투표를 위해 사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소련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엔 소총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느냐? 남한만 단독 총선거를 실시하여라 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게 눈앞에 다가오는 일이게 되었다. 됐나요? 자, 이게 결정되고 나니까 민족 지도자였던 김규식 진짜 잘못하면 이거 우리나라 나눠지겠다라고 하면서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남북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38도선을 넘는 김구일에 여러분 이 김구가 38도선을 넘을 때 인터뷰를 했었던 게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 제목은 3천만 동포에게 고함. 이때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 인구가 3천만 명이었거든요. 내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올 때 뭐라고 나온다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통일정부를 세우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 세우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김구가 몰라요. 안경일 거거든요. 근데 왜 선글라스처럼 나왔지? 이 장면, 김구가 38도선을 넘으려고 하는 이 장면과 내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남북협상과 관련된 질문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 됩니다. 됐죠? 내용 보니까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무엇을 추진하였느냐? 단독선거를 반대하며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서 남북협상을 제안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남북협상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48년 5월 10일 50총선을 앞두게 되었다. 그래서 선거하기 직전에 우리는 그 선거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으니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제주 4.3 사건이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며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 그리고 또 이승만이 제주도를 가서 진압하라라고 명령 내렸던 여수 순천 지역의 군대가 이승만의 명령에 불복종했었던 사건, 여순 사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두 가지 사건 됐죠? 기억하세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0총선 이후에 50총선으로 인하여 국내 최초의 직접 평등 비밀 보통선거의 결과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되었다. 여기에 남북협상에 참여했었던 김구, 김유식 그리고 좌익 세력은 불참하였다.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으로 인하여 두 곳이 무효 처리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들 50총선으로 개헌국회가 선출되게 되었다. 얘들은 간접선거, 대통령 간접선거를 헌법으로 만들게 되면서 결국 국회에서는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개헌국회의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만드는 목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회의원 임기 4년이 아니라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재헌국회가 해야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좌우합작위원회 활동도 방해했었고 좌익과 우익이 가장 크게 갈등했었던 바로 친일파 청산과 토지, 그러니까 농지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12차 시에서는 재헌국회가 친일파 청산과 농지 개혁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걸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친일파 청산시도 법을 만듭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형을 집행하는 이제 위원단을 만듭니다. 바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초반에 엄청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및 재산 몰수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한계는 무엇이었다? 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보다는 반공 공산주의
서결에 더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방해하였고, 그리고 미 군정 실기 이후에 친일 경찰들은 계속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얘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습격하면서 결국 친일파 청사는 우야무야 되게 되었다. 됐나요? 실패.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농지개혁이었다. 농지개혁은 특히 북한의 토지개혁과 한번 비교해서 보자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비교해서 보니까 남한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사서 돈 받고 분배한다. 왜냐?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은 웬만한 중요한 재산은 전부 다 국가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뺏어서 돈 안 주고 뺏어서 돈 안 주고 분배한다 라고 하는 개혁이었다. 자, 그리고 남한의 농지개혁은 농사짓는 토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은 북한의 토지개혁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좀 더 광범위하였다. 자, 그리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는 사람은 토지를 3만 제곱미터만 가질 수 있었고, 북한은 좀 더 많이 5만 제곱미터 가질 수 있었다. 둘 다 지주제도 없애고 자장농이 증가할 수 있었다. 얘네도 지주제가 없어지고 농사 짓는 농민들만 땅을 가진다라고 하는 원칙이 실현되게 되었다. 이제 그냥 농사 안 짓는 땅 부자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근데 한계가 있었네요. 한계는 무엇이었느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 소유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뭐 이걸 팔거나 뭐 매매하거나 뭐 이걸 저당 잡히거나 이런 거 금지하였다. 개인의 소유권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지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 땅이었는데 대가를 받기는 했지만 이게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웠다. 왜? 6.25 전쟁도 끼어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땅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게 되면서 사업가로 전환하는 데는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농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야지만 내 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걸 사야 되는데 이 돈을 갚기가 어려워서 다시 받은 땅을 다시 되팔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웬만해서 다 정리했거든요. 이거 위주로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학습지에서 많이 참고하고 시험 문제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꼭 내 것만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것만 공부해봤자 점수 50점밖에 못 받습니다. 정혜란 쌤 것도 같이 공부하세요. 그래야지 100점 받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시험 잘 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밴드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안녕!